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고 표현 공부합니다. 7주 공부를 합시다. 7주 1차 시에는 방관자 효과 이런 것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려고 해요. 체육계 폭력이 그러니까 뭐 체육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뭐 하여튼 뭐 모든 거의 모든 어떤 분야에서 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이 은폐되고 그러다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폭로되고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죠. 뭐 연예계도 최근을 보면 뭐 실명을 내가 거론하기는 마땅치 않고 하여튼 뭐 남녀를 구분하고 뭐 과거 학폭에 가해져 있다 이런 뭐 나중에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증거가 나오고 여러 사람의 또 증언이 나오면 또 뭐 사과를 하고 이런 모습도 보이고 체육계도 그렇고 그래서 7주 1차 시에는 하여튼 제목이 근절되지 않는 체육계 폭력과 방관자 효과 이런 문제를 이런 문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아, 그 이제 서정인 선생의 서정인 그 소설가는 전북대 국문과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오래전에 정년을 하시고 원래 순천 분이에요. 서정인 선생이 고향이 순천인데 뭐 좋은 소설이 많습니다. 단편 소설 강은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도 실려 있는데 참 재밌어요. 이 제목이 강인데 실제로 강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겨울에 이 소설의 줄거리가 뭐냐면 이제 눈 내리는 겨울에 그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어딘가로 이제 그 문상을 가요. 누가 그 죽어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상이 아니고 혼사군요. 아이고 예. 하여튼 김이박 재밌죠? 우리나라 성씨 중에서 제일 많은 성씨가 김이박이죠. 예. 하여튼 김이박 같은 한 집에 사는데 김이박 이 세 사람이 시골의 혼사에 뭐 혼사든 제사든 그건 문제는 아니니까 어쨌든 다녀오는 이야기인데 이제 소설의 인물들 중에서 박씨와 이씨는 김이박인데 박씨와 이씨는 현재와 다른 삶에 대한 꿈을 가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참 슬프죠. 현재와 다른 삶에 대한 꿈을 가진 적이 없는 그런 사람. 세상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늙은 대학생 김 씨는 한때나마, 한때나마, 지금은 또 아니지만 한때나마 현실의 삶과는 다른 삶을 꿈꾸었고, 그것이 이제 실현되기를 염원했던 그런 인물이죠. 그러나 녹록치 않은 현실에서 그런 꿈이 좌절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냉소적으로 바라보게 돼요. 누가요? 늙은 대학생 김 씨가. 그러니까 김이박이 세 사람 모두 현실의 어떤 억압에 고통받고 있는 그런 뭐 우리와 뭐 우리 그러니까 김이박은 이 서장현 선생의 참 대단한 게 김이박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많은 성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보통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늙은 대학생 김 씨 봅시다. 지금 이 시골에 갔잖아요. 이 시골에 이제 가서 하룻밤을 보내는데 이제 그 그러니까 그 갑자기 여러 사람이 이제 이 시골에 지금 그뭐 혼인한 곳이니까 그러면 이제 혼인이든 뭐 그 장례를 지내는 곳이든 갑자기 이 시골에 사람들이 좀 왔겠잖아요. 그러니까 여관집에 들었는데 이제 빈 방이 없어서 여관집 주인의 어린 아들, 예, 초등학교 학급 반장, 그러니까 이제 이 여관집 주인의 어린 아들이 쓰고 있는 방에 이 늙은 대학생 김 씨가 같이 이제 잠을 자게 돼요. 방이 부족하니까 알겠죠? 음. 근데 그 이제 이 김 씨가 이 아들을 보는 거예요.
초등학교 학급 반장이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그 뭐 자랑스럽겠죠? 자랑스럽게 그 뭐 우리도 그 가슴에 왼쪽에다가 뭐 반장 이런 거 붙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 나는 반장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땠나요? 이렇게 학급 반장하고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모양이구나 하고 물어보니까 네, 1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항상 1등이에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해요. 그래, 너는 학교의 천재겠지. 응? 그러나 중학교에 가서 수재가 돼. 고등학교 가면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서는 보통에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에 나온다. 이렇게 냉소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랬을 거니까. 어? 자, 이제 에, 지금 내가 이 이야기, 이것도 뭐 교수신문에 내가 그 게재했던 칼럼인데, 자, 이 이제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왜 체육계에서 이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가를 이제 내가 말할 거예요. 이 서정인 소설 강의 약간 줄거리 내지 어떤 문제의식을 앞에 배치한 이유는 이제 이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어떤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하고 그것에 연결되는 이야기를 일단 먼저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자, 아, 심석희 선수가 폭로했던 감독의 지속적인 폭행 사건. 뭐 폭행이 아니라 뭐 이제 성폭행까지 포함한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는 또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최숙현 선수가 감독과 여자 선배, 그 선수의 둘 다 구속됐죠. 선배 지속적인 폭행으로 결혼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한 사건. 뭐 이런 사건이 한둘은 아닌데 일단 이 두 사건만 보더라도 프로 스포츠계의 이 폭력 문화가 굉장히 그 고질적인 것처럼 그러죠? 이 아주 고질적인 그런 문제처럼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능력을 인정받았던 감독이요, 선수죠. 그렇죠. 그들이 피해 선수들에게 일상적인 폭력을 가한 데는 선수들의 기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과정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하는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가장 큰 문제가 되죠. 그렇죠.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그런 혹독한 과정을 거쳐야 선수들의 긴장이 풀어지지 않고 훈련에 집중하고 또 대회에 나가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야 상금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에는 뭐 감독과 선수로서의 위치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폭력에 대한 무감각이 아주 일상적으로 가해지고 있고 또 선수나 그다음에 이런 부모들도 그걸 어쩔 수 없는 필요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예. 자, 이런 걸 모르지 않기 때문에 감독할 위치에는 소속팀의 관리자들과 체육회 관계자들도 뭐 아주 모른 채, 모른 채, 모른 채, 예, 모른 채, 모른 채는 어떤 채인지 찾아봐야겠고, 이 채인지 저 채인지 우리말이 정말 어렵습니다. 예, 일종의 침묵의 살인자, 방관자가 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다른 선수들도 비슷한 폭력적 구조 속에서 힘들어하면서도 저들에게 밉보이면 운동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상황에 절망했겠죠. 그렇죠. 소설의 인물의 회한이 그러한 것처럼 누구라도 시간이 흐르면 명성은 잊히고 뛰어났던 기량도 점차 무뎌지겠죠. 그 불안의 강박이 감독이나 선수들의 무의식을 지배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학생들은 뭐 1학년 1학기라든가 또 이렇게 대체로 1, 2학년 때 그 수업을 이제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특히 뭐 스포츠 선수들도 그렇고 또 이제 뭐 연예계 그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뭐 BTS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군대 가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여. 그 2년여 동안에 잊혀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진 기량을 끊임없이 연마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그 이제 뭐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려고 기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눈에 보이는 성과로만 그 존재의 가치를 평가하죠. 이 엘리트 스포츠가 특히 그러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내가 보기에는 이제 바로 이런 어떤 문제가 가장 그 스포츠계에서 폭력이 그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그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 그러니까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성과로만 감독이나 선수나 그다음에 그 스포츠 뭐 어떤 단 그걸 뭐라고 해야 되는 단 뭔지 모르겠네. 그 뭐 기업에서 이제 프로 스포츠 선수단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뭐 각 그 산별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한체육회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뭐 연맹이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 모두가 이렇게 그 국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것. 그래야 선수든 감독이든 그다음에 그들이 속해 있는 뭐 스포츠단이든 또 상위 연맹이고 대한체육회든 이 모든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 메달을 땀으로써 따야만 그 존재 가치가 평가받지요. 그런 엘리트 스포츠가 지속하고 있죠. 지속되는 한 아무리 야단 법석을 떨며 대책을 마련해도 저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는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예전에 그 내가 이제 관련된 이 칼럼 말고 또 다른 뭐 어떤 그 글을 좀 분량이 많은 어떤 글을 쓰다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어떤 게 있냐면 스포츠 이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전지 훈련을 많이 가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전지 훈련을 가는데 이제 그 어느 초등학교 여자 선수들이 초등학교 애들이잖아요. 뭐 운동하는 애들이니까 이제 몸은 좀 좀 건강하고 조금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등학교 애들이잖아요. 그 초등학교 여자 선수들이 이제 감독이나 코치가 밤에 따로 부르면 나가지 않으려고. 어. 왜냐하면 이 성폭력의 경험에 성폭력에 너무나도 많이 노출되어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이 나가면 성폭력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는 까닭에 그 어린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면서 서로의 몸을 끈으로 묶고 잤어요. 이건 정말 아주 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초등학교 애들이 그랬는데 실제로 이게 일반화해서 이렇게 말하면 무책임하지 않은가? 당신이 뭐 어떤 근거를 댈 수 있는가? 아, 나는 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어, 알고 있죠. 내가 직접 경험하지는 않았고, 그러나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그래서 고등부나 대학 선수들의 전지 훈련에서도 이런 그 소위 이제 남학생들은 아주 일상적인 폭력, 어, 감독이나 코치 또는 선배들에게 그리고 여자 여학생들 선수들은 이런 어떤 성추행, 성폭력이 아주 일상적으로 어, 정말 크나큰 문제죠. 어. 그러나 내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무릅쓰고 제언하자면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 이제 내가 여기서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방관자적 태도. 그 방관자 효과 내 제목을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근절되지 않은 체육계 폭력과 방관자 효과. 이게 이제 뭔가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이런 상황과 맥락 속에서 폭력 내지 성폭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런 그 폭력의 악순환을, 사슬을 끊을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행위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저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자, 그 성폭력과 폭력과 같이, 폭력이든 성폭력이든 이런 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체육계에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이력 관리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학교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면 이제 뭐 감독이나 코치에서 이렇게 해임됐다가 조금 멀리 다른 지방의 학교에서 다시 뭐 코치나 감독을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게 또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범죄 이력 관리가 허술한 거예요. 왜 허술하겠습니까? 조금 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제일 앞에서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선수나 감독으로서의 기량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이제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갖다가 쓰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소위 빡세게 훈련을 시켜서 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딸 수 있게끔 선수들을 소위 이제 훈련시키는데,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이나 뭐 역량이나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그 엘리트 체육, 엘리트 스포츠의 그런 성과에만 급급한 이런 어떤 그 제도가 지속되는 한 이 뭐 폭력과 성폭력은 계속 될 것이다. 문제가 되면 누가 죽거나 아주 그야말로 일생을 걸고 폭로를 공개적으로 하면 부인하다가 이제 여러 증언이 또 나오고, 그래서 수사를 하면 그때서 이제 고개를 숙이고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거짓 후회를 하고 여론이 들끓고 이러다가 또 그냥 이제 또 다른 사건에 또 묻혀서 그건 또 조용해지는 거죠. 대한체육회장도 문제가 될 때 고개 숙였다가 저번에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대한체육회장으로 재선이 됐더라고요. 뭐 세력이 크니까 그러겠죠. 어, 자, 그래서 다시 어떻게 하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엘리트 스포츠, 그러니까 뭐 올림픽 경기를 비롯해서 모든 스포츠 행사가 경쟁이잖아요. 뭐 최고, 그러니까 뭐 최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엘리트 스포츠를 포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어. 그러면 이제는 어, 이제 이런 것으로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 그리고 다시는 체육계 어디에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이력 관리, 그리고 이제 내가 방관자적 태도 이야기했잖아요. 무엇보다 폭력을 목격한 동료들이 방관하지 않는 것. 예, 방관하지 않는 것. 그만해야 되겠죠. 근데 다들 쉬쉬하죠. 우선 내가 그러니까 내일이 아닌데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어. 그리고 예, 나는 그것밖에 해결책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가해자들의 욕망에는 끝이 없고 스스로는 못된 버릇을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예. 방관자 효과와 관련해서 이제 몇 년 전에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 정말 넷플릭스에도 올라가 있던데 보니까, 하여튼 내가 영화관에서 몇 년 전에 이 영화를 봤는데 정말 끔찍하죠. 음. 자, 이 영화는 이제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이제 이 사람이 어, 뭐 부장인가로 이렇게 승진을 하죠. 회사에서 부장인가 하여튼 뭐 그 임원인가 하여튼 어쨌든 승진을 해서 이제 그 부하 직원들한테 이제 한턱 쏘죠. 늦게 이제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자기 집으로 이제 아파트로 귀가하는데, 그 아파트 단지
귀가해서 이제 그 술을 마셔서 거실에서 불을 켜고 식구들은 다 자고 이제 워낙 깊은 새벽 2시 3시쯤 아마 됐을 거예요. 밤중에. 그러니까 이제 목이 말라서 냉장고에서 물 한 잔인가 맥주 캔 한 잔을 더 마시려고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 단지 아래에서 뭐 살려달라는 어떤 비명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다봐요. 이게 4층, 뭐 저층이죠. 4층, 3층, 4층, 5층 그 정도인데, 그러다가 그 망치로 여자를 막 이렇게 두들겨서 살해하는 그 살인범과 눈이 마주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제 그 휴대폰으로 112에 신고하려다가 깜짝 놀라서 휴대폰도 떨어뜨리고 이제 불을 끄고 그러죠. 근데 그 살인범은 이제 몇 층인지 이렇게 딱 알아보는 거죠. 몇 층, 매도에 이제 세보면 알잖아요. 저층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은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나는 살인을 받고 살인자는 나를 봤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살인자가 그러니까 신고를 못 해요. 이렇게 경찰들이 다니고 그 목격자를 찾고 그래도 왜냐하면 그 살인자가 내가 몇 호에 사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 살인자는 아파트 주변을 배회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위층에 사는 또 이 시간에 이 사람만 그 살인자를 목격한 게 아니라 그 위층에 사는 이제 그 여성도 목격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은 또 살해를 당해요. 그랬음에도 그 이제 공포가 계속 몰려오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도 결국 그 목격했다는 것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이제 증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직접적으로 자신의 가족이 이제 위협에 빠지자 그때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만 또 경찰은 또 그 범인을 놓치고 말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이 살인자와 맞서 싸우는 그런 장면으로 이제 끝나게 되죠. 굉장히 그 이 비겁함에 그 막 이렇게 화가 나고 그러면서도 또 충분히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어도 그러지 않을까 싶을 만큼 그 어떤 우리들의 그 어떤 불안 의식을 잘 그 그리고 있는 썩 괜찮은 영화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영화도 그렇고 관련돼서 이 영화가 이제 뭘 그 바탕에 깔고 있냐면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어떤 이론, 범죄학 이론을 그 이제 배면에 깔고 있는 영화였어요. 방관자 효과는 뭐냐면 우리가 제노비스 신드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964년에 금요일 새벽에 늦은 밤이죠. 미국의 뉴욕 이제 어떤 주택가에서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성이 이제 귀가하다가 강도의 칼에 찔려 살해돼요. 그러니까 약 30, 이렇게 약 35분 동안 세 번에 걸쳐 칼에 찔려서 비명을 지르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몸부림쳤지만 결국 죽음을 피하지 못했거든요. 이제 범인은 부인과 두 아이가 있는데도 밤늦게 집을 나와 그냥 여자를 하나 골라 죽이겠다는 생각으로 죽일 여자를 물색하다가 이제 정말 이 제노비스가 희생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칼에 찔려 죽어가는 이 제노비스를 강간한 시간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범죄자죠. 어, 근데 이제 이 사건이 처음에는 평범한 살인 사건으로 이렇게 취급되다가 2주 후에 뉴욕타임스가 이 사건을 크게 다루면서 미국 전역에 발칵 뒤집혀요. 기사 제목은 뭐였냐면 살인을 목격한 38명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목격자가 이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이렇게 그 무참하게 그 살해당하고 또 이제 시신 강간하는 거 이렇게 당하고 이런 경우 이렇게 했어도 그래서 이제 이 정상적인 남녀 목격자 38명이 창가에 있어서 희생자가 마지막 30분 동안 비명을 지르는데도 구조는커녕 경고성 광화문만 지르지 않았다. 그래서 이 방관자들이 기이한 행태를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했거든요. 다른 신문들도 차가운 사회, 무감각한 시민 정신, 인간성의 소실 이런 제목으로 분노와 개탄을 표출하는 기사와 칼럼을 앞다투어 실었단 말이에요. 목격자들 이름과 주소를 공개하라는 분노의 비난이 빗발치고 그래서 이제
서해 심리학 교재는 이 사건을 다룬 심리학 교재는 범인이 3번이나 범행 장소로 돌아와서 그 소름 끼치는 행위를 끝마칠 때까지 장장 30분 동안 넋을 잃고 창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기까지 했죠. 이 이제 물론 한 40년 정도 지나서 이 기사가 좀 과장됐다. 그래서 사건은 목격자가 38명이나 있었지는 않고, 그다음에 일부 목격자들이 여자의 비명을 듣고 창밖을 어렴풋하게 보긴 했지만 그것이 살인 사건일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조금 정정이 이루어지기는 했어요. 어쨌든 문제는 뭐냐면 그 이제 그 뉴욕타임스의 신문 기사가 좀 과장됐다 하더라도 어 그 사실관계는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이 사건을 이제 범죄 심리학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이 비참한 사건을 오랫동안 목격해 놓고도 아무도 신고를 하거나 이 살해 행위를 멈추도록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와 관련돼서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뭐 법의학자라든가 범죄 심리학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인 게 소위 방관자 효과 제노베스 신드롬이다라고 명명을 해요. 이 일을.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싣고 어, 그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설명을 하지요. 자, 방관자 효과.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소위 방관자 효과, 제노베스 효과 사례로 어,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노베스 효과, 방관자 효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영화다 이런 얘기죠. 이 영화에서도 그 살인자도 그 이제 여성을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이제 머리랑 이렇게 가격을 해서 이제 목숨을 끊어놨지만 갔다가 다시 갔다가 그 똑같이 다시 갔다가 근데 이제 그 여성이 목숨이 희미하게 살아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했으면 어쩌면 그 이제 여성은 목숨을 건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고를 하지 않고 불을 끄고 숨어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범인이 이제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되게 그렇잖아요. 범인은 범죄 현장에 다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제 다시 돌아와 그 현장에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영화긴 하지만 그 여성이 그 마지막 그 신라 같이 남은 그 목숨을 가지고 그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이렇게 아주 사력을 다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범인이 다시 돌아와서 휴대폰 깨버리고 다시 그 여성을 가하게 권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거든요. 이걸 다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자, 그러니까 결국 이거잖아요. 이 사람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했다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피해자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을지 모르고 그 살인자는 바로 이제 붙잡혔을 수 있겠죠. 근데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아까 이제 설명하기를 그 살인자가 이 내가 사는 집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자신을 비롯한 가족들, 어린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족도 부인도 있고 가족들의 그 어떤 걱정, 두려움 이런 것도 있었고. 근데 또 하나 있잖아요. 내가 아까 앞에 설명했잖아요. 이런 단죄가 그러니까 이런 범인들에 대한 단죄가 너무나 허술한 측면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도 나중에 그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지만 그래서 경찰들이 그 용의자를 집을 덮치지만 이미 가버리고 없는 거예요. 체포를 하지 못하는 거죠. 바로 그런 두려움.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도 또 여러 가지로 빠져나올 수도 있고 형이 또 이렇게 많지 않을 경우에 나중에 풀려나서 이 신고자를 또 살해하거나 이런 사건도 가끔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아,
방관자 효과, 구경꾼 효과, 전업에서 신드롬. 그러니까 다시 제일 처음에 이제 그걸 한번 돌아가서 그 지금 했던 이야기는 뭡니까? 이 체육계 폭력, 폭력. 그러니까 어, 이 폭력을 이런 폭력, 성폭력을 멈출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음, 이 엘리트, 그러니까 성과 중심의 엘리트 스포츠가 폐지될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제 그 이런 이 폭력에 대한 그 저지, 예, 폭력에 대한 멈춤, 이것과 함께 근데 폭력은 음습하게 안 보이는 데서 또 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폭력을 행사한 자들에 대한 엄정한 단죄와 어떤 형태로든 다시는 체육계 의례도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범죄 이력 관리 이것과 함께 그 폭력을 목격하는 동료들이 방관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1차 시에까지 하고 여러분도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1차 시에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2차 시에 이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